분위기 바꿔볼게요. 자, 제목 보세요. 정말로 경악스러운 일이 벌어졌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바로 사건 속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김묘성 기자님. 네, 14년 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난 2011년 3월 5일입니다. 국가수가 어떤 발표를 하는데요. 네. 이 발표로 인해서 세상이 뒤집어집니다. 그 발표 내용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사건의 개요를 말씀드리면요. 국가수 발표가 있기 전 3일 전으로 한번 더 시간을 되돌아보겠습니다. 2011년 3월 2일입니다. 당시 30대였던 집배원은요. 평소처럼 우편물을 배달하기 위해서 인천의 한 아파트로 갔습니다. 보통 오후 5시쯤이면 이 우체국으로 우체부, 그러니까 집배원이 복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퇴근 시간 5시가 훨씬 지나서 8시가 넘도록 회사로 복귀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휴대전화로 연락을 해봤는데도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날따라 우편물이 많았나요? 그런데요, 이 사라진 집배원, 다음 날입니다. 해당 아파트의 16층과 17층 계단 사이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어머나, 이곳인가 봐요, 세상에. 아니, 평소와 다름없이 우편물을 배달하러 갔을 거 아니에요, 나갔을 거 아니에요, 이 해당 집배원은. 그런데 숨진 채 발견되다니요.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손정희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이 30대 집배원이 발견된 상황을 보시면요. 일단 사망한 상태였고 두개골이 함몰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나. 그리고 계단 아랫부분에 다량의 혈흔이 발견되기도 했고요. 특히 아래쪽 벽에만 이렇게 벽과 아래쪽을 향해서 혈흔이 발견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입에는 목장갑이 물려 있는 상태였고 집배원분들께 볼펜이나 메모지 같은 거 가지고 다니시는데 주변에 볼펜, 메모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배원이 저항을 하거나 몸싸움을 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다 보니까 이 경찰에서는 집배원이 계단에서 실족해서 굴러서 아래쪽에 이제 머리를 다치고 혈흔이 나온 거 아닌가. 처음에는 실족사로 추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실족사라니요. 세상에. 갑작스러운 사고 소식에 하재근 평론가님 얼마나 황망하고 충격을 받았을까요? 지금 가족분들은. 네, 가족분들 너무나 애통해했을 것이고, 그리고 동료들도 집배원분들이 워낙 이제 힘들게 일을 하시니까 동료의식이 상당히 강할 것이고 얼마나 또 동료들이 내일처럼 또 마음 아파했겠습니까? 그러겠네요. 어떤 그 동료들의 충격을 받는 가운데 한 동료는 굉장히 막 크게 막 슬피 울고 그런 모습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바로 숨진 집배원하고 3년 동안 같이 근무하면서 자주 통화할 정도로 친밀한 동료가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막 크게 울면서 크게 애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그 가장 크게 울었던 그 동료 집배원을 찜질방에서 긴급 체포합니다. 왜 체포했냐면 바로 국과수에서 부검 결과 발표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아니, 들으면 들을수록 도대체 더 알 수가 없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아니, 이 동료 집배원이 한 행동이라고는 세상에 먼저 떠나보낸 그 동료 집배원, 사망한 집배원의 죽음을 엉엉 슬퍼한 그 죄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담 아나운서. 근데 국과수 발표랑 관련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경찰이요, 이 집배원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를 해놨던 겁니다. 그리고 부검 결과가 나오자 이 발표에 정말 모두가 놀랐던 건데요. 일단 부검 결과를 말씀드리면요. 숨진 집배원이 둔기로 머리를 여러 차례 맞아서 과다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소견이 나온 겁니다. 아까 실족사로 추정했었잖아요. 그런데 둔기로 머리를 여러 차례 맞은 것으로 이제 소견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살해를 당했을 가능성이 제기가 된 거고요. 그 이후 경찰은 용의자를 찾기 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685개의 CCTV를 확보해서 685개요? 어머. 시작했습니다. 그 CCTV를 다 돌려봤어요. 그중에 CCTV 하나 어떤 내용이 있을지 혹시 궁금한데요, 김묘성 기자님. 네, 경찰이 CCTV를 통해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30대 집배원이 사망하기 약 2시간 전부터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이 집배원을 따라다니던 수상한 남성을 발견했는데요. 당시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함께 보시죠. 파란 옷을 입고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입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더니 19층에서 이렇게 내립니다. 그리고 1분 뒤
30대 집배원이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6층에서 내리게 되거든요. 이렇게요. 그리고 잠시 후 16층과 17층 사이 계단에서 이 집배원이 숨진 채 발견이 됩니다. 아니 근데 보세요. 영상, 이게 엘리베이터 내부를 찍은 영상이라면 CCTV 영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두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처음에 파란색 옷을 입은 사람이 이담하면서 혹시 그 장례식장에서 펑펑 울었다는 그 사람이에요? 네, 바로 그 동료 집배원이 맞았습니다. 세상에. 정말 놀랄 만한 일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동료 집배원이 결국 유력 용의자로 지목이 됐습니다. 어머나. 경찰이 추궁을 시작했습니다. 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물어봤겠죠. 혹시 금전 관계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이 남성은요. 금전 관계 없다. 차라리 빌려준 돈은 있지만 내가 빌린 돈은 없다라고 잡아뗐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경찰의 추궁이 계속되자 유서를 남겼다고 하는데요. 이 유서 안에는 난 아무 잘못 없다. 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경찰이 날 범인으로 몰고 있다라고 써놨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재근 평론가님, 엘리베이터 CCTV에는 저렇게 물론 시차를 두고 층수도 다르게 있는 그 영상이 있긴 있습니다만, 근데 저렇게까지 완강하게 아니라고 뭐 유서까지 작성할 정도로 했다면 진짜로 저 사람이 범인이 아닌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 언뜻 보면 너무나 막 애통하게 울고 저렇게 억울함을 막 항변하고 이러니까 진짜 억울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조사를 해보니까 범인이 맞았다고 합니다. 어머나. 일단 거짓말을 했는데 생전에 자기가 피해자한테 돈을 빌려줬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피해자한테 돈을 빌렸던 거예요. 가해자가. 그러니까 가해자가 나는 대출 자격이 안 되니까 네 명의로 돈을 좀 받아달라, 대출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피해자가 4천만 원을 그래서 대출해서 줬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가해자가 자기 빚을 그걸로 청산을 했다는 거예요. 청산하고 나서 2년이 되도록 돈을 안 갚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나한테 지금 금융기관에서 돈 갚으라고 독촉 문자 메시지가 온다. 그러겠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한테는 지금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 라고 하면서 그 돈 얘기하는 피해자를 가해자가 살해를 했다는 겁니다. 와,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사람입니까? 급할 때는 세상에 이 피해자한테 이 종용해가 졸라가지고 야, 네가 좀 빌려줘. 대신 나중에 갚을게.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제는 갚으라고 하니까 세상에 사람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어요? 이 몹쓸 인간의 모습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로 보이는 사람이 택시를 타고 내리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것을 역추적해서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진짜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야 손정혜 변호사님 왜 장례식장에서 악마의 눈물 펑펑이란 제목이 달렸는지 알겠어. 근데 저 인간요, 저 취재진 앞에서 흘렸던 눈물도 저 악어의 눈물 아니었을까요? 맞습니다. 이 사람 철저한 계획 범행을 저지른 건데요. 사실은 사고 전날, 그러니까 살인사건 전날에도 살인을 계획해서 실행을 했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술자리를 가졌고요. 술자리에 일부러 불어내서 술을 먹고 나서 커피를 건넸는데 커피에 농약이 있었습니다. 즉 독살을 하려다가, 하지만 피해자가 나는 평소에 먹는 달리 가져온 커피가 있었기 때문에 미수에 그쳤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전날 범행이 실패로 돌아가자 그 다음 날에 다시 시도를 해서 세상에. 범행 2시간 전부터 이 피해자를 미행하기 시작을 했고 아파트 16층까지 쫓아가서 이 채무 관련 이야기를 하다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건데 그 횟수도 10차례 넘게 이 둔기를 휘둘렀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사건 이후에 정황도 좋지 않습니다. 즉 철저하게 알리바이를 조작하는 흔적을 남겼는데요. 집배원들은 보통 이게 단말기라고 해서 PDA 이렇게 서명 날인을 받잖아요. 거기에 본인이 마치 다른 사람으로부터 수친 서명을 받은 것처럼 또는 사람이 없어서 부재 중인 것처럼 이 기록을 조작해서 세상에. 내가 그 자리에 없었다는 알리바이까지 만들었다고 하고 나아가서는 장례식장에 참석해서 뻔뻔하고 태연하게 펑펑 우는 모습까지 연기를 했던 겁니다. 정말로
들을수록 경악스럽습니다. 소름이 끼칩니다. 분노가 치밀어. 그런데 보세요. 최진영 변호사님, 경찰이 이걸 단순 실족사, 물론 정말 대한민국 경찰분들 그럴 리가 없겠지만 어쨌든 실족사로 보지 않고 의문을 가지고 하나씩 잘 푼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장에 있던 그 정황을 보면요. 이렇게 했어요. 처음에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당시에 계단에서 다량의 혈흔. 자, 혈흔 가지고는 실족 사유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보세요. 이 피해자 집배원 입에 오른손에 끼던 목장갑이 입에 물려 있어요. 실족사를 하는 사람이 장갑이 물릴 그런 정신이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볼펜과 메모지가 나뒹구려요. 뭔가 경찰이 사고 정황, 당시 이 주변을 뭔가 인위적으로 만든 것 같아. 혹시 그런 데 낌새를 알아챘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 이것이 단순 혼자의 실족사라기보다는 살인죄, 외부에서 개입된 살인죄일 가능성이 바로 앵커께서 얘기한 입에 목장갑이 물려있는 상태였다. 결국은 살인죄를 저지를 때에 아주 큰 어떻게 보면 육체적 고통이 있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입에 제가 차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그런 일을 벌이고 이와 같은 그 엄청난 폭행을 통해서 사람을 사망하게 이르렀다라고 보이는 것 같은데요. 네. 이런 그 경찰의 수사 결과 살인죄로 재판에 넘겨졌고 네. 법원은 실형 20년에 아주 중한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실 그 제도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살인죄의 기준을 만들었습니다만 네. 이런 것을 통상 보통 동기 살인이라고 합니다. 뭐냐면은 채권 채무 관계에 따르는 앙심으로 해서 살인에 이르렀을 때는 통상 대법원 양형 기준은 10년 내지 16년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20년 선고를 했잖아요. 근데 그 보통 동기 살인에서 죄질이 굉장히 나쁠 경우에 가중을 하는데 가중은 15년 이상 가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년 이상 무기까지인데 20년이라고 한 것은 거의 무기징역에 가까울 정도로 그 높은 건데요. 결국 그 양형 이유를 보면 서로의 아주 친한 관계였다고 했지 않습니까? 신뢰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미리 준비를 했고 그리고 또 나중에 알리바이까지 조작했지 않습니까? 이런 계획범이다. 이런 점에 비추어서 실형 20년에 아주 엄한 처벌을 했다고 평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 집안을 풍비박산을 냈어요. 이 몹쓸 인간은. 이 인간은 이제 형량 20년 좀 있으면 다 채워 나오겠죠. 하지만 이 인간 때문에 그 유족들은 평생을 피멍을 들고 살아가야 돼요. 정말로 분노가 치미는 그런 역사 속 사건이었습니다.